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될 거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게 화근이 됐는데요. 나스닥이 특히나 2% 넘게 강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장이 마감된 후에는 또 반대되는 메시지가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될 거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서 너무 늦으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한편 장이 마감된 후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겠다는 메시지도 나왔죠. 하지만 시장 상황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슈였고요. 그래서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다우지수가 1%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은 낙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2.38% 약세로 마감을 했고 S&P 500도 2%에 가까운 약세로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히트맵으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일단 오늘은 유가 급등에 따른 금리 부담이 핵심이 됐고요. 특히나 오늘 하락장을 주도한 건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였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가 무려 4% 넘게 빠지면서 오늘의 하락을 견인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보안법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브로드컴도 3% 가까이 빠졌고요. 마이크론도 7% 가까이 빠졌습니다. AMD와 인텔 어제는 7%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그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구글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종목 쪽으로 좀 약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었죠. 어제 새로운 AI 압축 알고리즘인 터보 퀀트 이슈가 나왔는데 그 후로 메모리 쪽의 낙폭이 특히나 커진 모습입니다. 샌디스크는 11% 넘게 급락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한편 M7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3.59% 하락, 구글도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또 확 들어오는 게 바로 메타의 급락세입니다. 오늘 8% 가까운 급락이 나온 메타인데요. 시장 상황도 안 좋았지만 좀 개별 악재까지 겹친 메타였습니다. 미국 법원의 규제 판결 이슈에 더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부담까지 겹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쪽으로도 혼조세 나타났고요. 경기 방어주 쪽도 혼조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 방산주 섹터도 좋지 않았고요. 유가 급등에 좀 수혜를 받는 유일한 섹터가 바로 에너지 쪽이죠. 이쪽으로만 초록불이 들어온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켓 무버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둬봤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더 늦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이란에게 늦기 전에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압박의 수위를 강하게 높였습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계속되는 중동 리스크 속에서 좀 새롭게 나온 핵심 변화라고 한다면 먼저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이 협상 진행 여부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계속적으로 좀 충돌을 빚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중동 병력의 증강까지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협상을 하지 않으면 공격에 나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란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조건을 역제안으로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 속에는 우리의 조건부터 수용을 해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런 협상 결렬 시그널에 유가가 특히나 좀 급등을 했는데요. 유가를 자극했던 요인들 한번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란이 종전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특히나 시장이 주목을 한 건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이란이 강조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통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원유 공급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자극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브렌트유가 장중에 $100를 넘어가기도 했고요. WTI도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의 연결을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의 경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강경 조건까지 더해진 상황이죠. 협상의 난항이 심화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확대됐고요. 유가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한 번 더 자극하게 됐고 금리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협상 기대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지정학 리스크가 단기적인 변화를 거쳤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기존 상황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긴장감이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협상 결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여기에 군사 실행 옵션까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충돌 시나리오라고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독립적인 뉴스가 커다랗게 추가가 됐다기보다는 리스크 단계가 상승한 점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고요. 협상보다는 충돌 가능성 쪽에 베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유가 상승이 모든 자산 가격을 압박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결국은 협상 결렬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이 마감한 후에는 트럼프가 4월 6일까지 10일간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이미 마감을 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오늘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요.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나왔습니다. 또 계속 청구 건수는 고용 안정 흐름을 확인하는 결과로 나왔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이 유가와 전쟁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이 고용지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나스닥의 2% 이상 급락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주, 그 안에서도 메모리주들이 여전히 급락세를 보였었죠. 이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기술, 구글의 터보 퀀트 충격에 이틀 연속 메모리주들이 급락한 건데요. 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이미 한껏 높아진 메모리 가격에 메모리주들이 잇따라서 막대한 돈을 지출해가면서 캐파를 증설했었죠.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내년에 우리 돈으로 33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캐파 증설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나온 지 채 2주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투자는 이미 늘릴 대로 늘렸는데 기술 한 가지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줄 것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소식이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돈을 지출했었던 이 메모리주들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도 이틀 연속 급락세를 이어갔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반도체 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몇 단계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최종 통과가 된다면요, 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길에 노란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메모리주들의 실적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 악재가 오늘도 메모리주들 잇따라서 급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M7 종목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이 나왔는데요. 우선 메타와 구글, 메타가 특히 거의 8% 이상 급락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공통적인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청소년 미국 LA 법원이요.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이제 메타와 구글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90억 원 가까이 어마어마한 돈을 배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돈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번 재판은요. 이 미국 전역에서 2,000건이 넘게 진행 중인 다른 비슷한 소송들의 판례가 될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비슷한 배상금들이 잇따라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개의 종목에 가해진 이 악재였는데 메타의 하락폭이 유난히 더 깊었었죠. 악재가 한 가지 더 있었던 메타였습니다. 이 바로 텍사스 엘파소에 위치한 AI 데이터 센터의 이 투자 규모를요. 기존의 1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급격하게 늘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자본 지출 우려까지 겹치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메타의 주가는 거의 8% 이상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오늘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4% 이상 결과적으로 내리면서 오늘 하루 급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당시에 이 코인 채굴붐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엔비디아가요, 이 채굴용 GPU 매출을 게이밍 GPU 매출로 분류해서 이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혐의를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수출 통제 리스크도 부각이 됐는데요. 좀 전에 메모리 설명을 드릴 때 이 반도체 보안법 말씀을 드렸었죠. 이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던 슈마컴 간부진의 엔비디아 칩 중국 밀반입 사건 기억이 나시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향 AI 칩 수출이 사실상 막힐 수도 있는 반도체 보안법이 미국 하원 외교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엔비디아를 강하게 짓누르면서 종합을 해보자면요. 오늘은 법적 리스크가 M7의 발목을 굳게 잡은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비단 AI 자본 지출뿐만 아니라 이런 사법 리스크로 인한 지출까지 신경 써야 하는 빅테크 상황이 됐고요. 나머지 상황도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먼저 테슬라 판매 실적이 아쉬웠습니다. 1분기 차량 인도량 추정치가 발표가 났는데요. 36만 5천여 대, 이 전분기에 40만 대가 넘게 팔렸는데 12%나 넘게 판매량이 감소한 것이죠. 테라팹으로 투자를 늘렸는데 그럼 돈을 어디에서 벌어야 할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소식이겠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드디어 이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값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는요, 애저 클라우드나 이 북미 영업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내의 주요 부서들에서 신규 채용이 전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I 투자 비용에 어마어마한 돈을 쓴 만큼 뭐 이런 부분에서라도 비용을 조금 아끼겠다는 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AI 투자 때문에 돈이 빠듯해도 너무 빠듯해진 거 아니야? 걱정될 수밖에 없는 소식이겠죠. 반면에 인생지사 세용지마인 게요. 애플은 오늘 주가를 방어해냈습니다. M7 중에 유일하게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 이 애플의 시리를 여러 AI를 좀 연결짓는 일종의 AI 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제는 시리에서 챗 GPT뿐만이 아니라 제미나이, 클로드 여러 가지 앱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 AI 개발에 뒤처진 거 어쩔 수 없다. 차라리 아이폰을 여러 가지 AI들의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리자 애플의 새로운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보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테라팹 건설을 발표한 이 테슬라, 그리고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미 과도한 지출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서 AI 깍두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AI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은 애플만이 오늘 M7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인생 세옹지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흐름은 계속해서 밤사이 장중에는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가 4% 이상 올랐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서 환율과 국채금리는 오르고요.
반대로 이 비트코인과 금값은 하락하는 전형적인 이란 전쟁 격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장마감 직후에 이 유가를 좀 진정시켜줄 만한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가 전해졌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을 10일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금 나온 그런 속보인 만큼 아직 국제 유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유가가 오늘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한 충격이 나스닥에 가해진 오늘 과연 현장에선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바로 현장 분위기 만나보시죠. 네, 미국의 시장 분위기를 현장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 또다시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조정 국면에 빠졌습니다. 이란 협상 불확실성이 시장을 더욱 흔드는 모습이었는데 한편 또 장이 마감된 후에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트럼프의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또다시 위험 회피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급락했고 다우지수도 40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핵심 요소는 유가입니다. 브렌트 유가 다시 배럴당 108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이는 곧바로 주식시장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성장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채권 시장도 불안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그리고 금리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전형적인 공급 충격 경로가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이란 협상 불확실성은 계속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만 해도 이란이 합의를 구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란은 제안을 검토 중이지만 협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즉 시장 입장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전히 교착 상태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는 이란이 부정적 발언이 연막일 수 있다는 해석과 협상 자체가 진전이 없다는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 시설 파괴를 10일간 중단하고 시한을 4월 6일 오후 8시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일부 언론과 다른 주장과 달리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따라 시장 상황이 바뀌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방금 전 나온 속보 내용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협상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편 협상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의 양상이 한 단계 더 바뀔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협상 시한이 12일간 연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큽니다. 지금 시장과 군사 분석가들이 동시에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하르그 섬입니다. 이곳은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를 처리하는 핵심 허브인데요. 사실상 이란 경제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을 4월 6일 오후 8시까지 연장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한이 끝나면 미국이 다시 이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직접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특히 하르그 섬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이란이 원유를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핵심 통로입니다. 만약 이곳의 저장 시설이나 순적 터미널이 타격을 받거나 봉쇄된다면 이란의 원유 수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쟁의 엔드게임, 즉 최종 국면이 이 하르그 섬을 둘러싼 충돌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인데요. 이미 유가는 이번 달에만 40% 넘게 급등한 상황인데 만약 하르그 섬이 실제 타격 대상이 된다면 유가는 다시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심장부가 실제 타격 대상이 될 경우 시장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어떤 협상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주말 그리고 트럼프가 언급한 4월 6일 오후 8시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유가가 계속 오르면 이게 단순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경기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유가의 인계 수준입니다. 단순히 물가를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제 전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현재 유가가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 움직일 경우에는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 전반에 파급이 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미루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긴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최근 금리 하락 기대가 일부 되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특히 12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물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둔화, 나아가 경기 침체가 핵심 리스크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급등하면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출을 줄이게 되고 기업들도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와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수요 파괴, 즉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준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을 고민하겠지만 경기 둔화 신호가 강하게진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분석도 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물가 쇼크,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경기 둔화, 나아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성장 쇼크입니다. 이 두 가리낌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바로 이란 정쟁과 협상 상황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유가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협상이 조금이라도 진전된다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며칠간 협상 방향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 시장의 초점도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물가 쇼크냐 성장 쇼크냐 여기서 핵심 변수가 될 전쟁 협상 상황 계속해서 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 5 출발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빠져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스닥의 좀 기술주들이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요. 기본적으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유가도 내내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의 하락 출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밤사이 투자 심리가 뉴욕 증시에서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의 유예 시한을 48시간 앞두고 SNS를 통해 더 늦기 전에 진지해지라면서 사실상 이란 측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란 측의 반발도 거셌는데요. 장중에 이란 의회는 적의 위협이 완전히 억제될 때까지 타협 없는 전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방부가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최종 군사 옵션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더해졌는데요. 서버트 파이낸셜은 이 시장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슬슬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열흘간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덕분에 장중 배럴당 이 WTI가 95달러 선을 돌파했었지만 지금 이 시각 배럴당 93달러 선까지 유가의 상승폭이 소폭 진정됐습니다.
오늘 M7 종목들이 크게 급락했었죠. 반도체 보안법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소송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종합적으로 벌써 M7 모든 종목들이요. 52주 신고가 고점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죠.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가 52주 최고가 대비 모두 두 자릿수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급락한 상황인데요. 현재 하락세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성장주인 빅테크를 직접 압박하고 있고요. 여기에 막대한 AI 투자 비용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내년 6,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익성 악화 공포가 커진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팔고 에너지와 방산 등 전쟁 수혜주로 자금을 옮기는 수급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스톤 웰스의 케니 폴카리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추가 하락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AI 기대감보다 금리와 비용 부담이 시장을 압도하면서 대표 기술주들이 거센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메모리주들도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였죠. 바로 이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구글 터보 퀀트, 그야말로 메모리 시장에 쇼크를 가져왔는데요. 과연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월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는 기술 구글 터보 퀀트 여파에 뉴욕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 이상, 밤사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은 5% 넘게 추가 하락을 이어가면서 메모리주 전반의 위기감이 극심해졌는데요.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반전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성능 저하 없이 메모리로 모델을 구동하게 되면 AI 서비스의 수익성이 개선돼 더 많은 기업들에게 AI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AI 수요가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죠. JP모건과 시티그룹 역시 이번 뉴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메모리 수요 자체의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르투스 어드바이저스 또한 현재의 극심한 메모리 쇼티지를 고려했을 때 터보 퀀트 기술이 메모리 수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이번 기술 혁신이 AI 모델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서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기업들의 시장 파이를 키워주는 강력한 성장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나스닥의 2%대 하락을 이끈 첫 번째 요인 바로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가 두 가지의 악재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이 바로 매출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고요. 또 반도체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중국 수출길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장중 3% 넘게 급락했습니다. 과거 매출 조작 의혹에 대한 집단 소송이 승인이 된 데다 미 의회의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악재가 겹친 건데요.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2017년 가상화폐 붐 당시에 엔비디아가 10억 달러 규모의 채굴용 GPU 매출을 게이밍 GPU 실적으로 속여서 발표했다는 주주들의 집단 소송을 승인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숨겨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이 8년 만에 사법 리스크로 다시 부각된 겁니다. 여기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 보안법도 밤사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최근 슈퍼마이크로 경영진의 칩 밀반입 사건을 계기로 중국향 우회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탄 건데요. 이 엔비디아의 주요 매출처가 될 수 있는 중국 시장의 봉쇄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결국 과거의 불투명한 회계 의혹과 미래의 규제 불확실성이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4% 이상 하락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엔비디아보다도 더더욱 오늘 나스닥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이었죠. 메타가요, 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악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소송 패소 여파, 두 번째로는 여전히 막대한 자본 지출 우려가 메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메타의 주가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패소 여파로 장중 8% 이상 급락했습니다. 미국 LA 법원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메타와 구글 측에 총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억 원의 배상금을 명령했는데요. 특히 이번 재판이 굉장히 중요했던 점은요.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2천여 건의 유사 소송의 향방을 결정지을 판례적인 선도 재판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도 메타가 아동위험 방치 혐의로 3억 7,500만 달러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시장은 이번 판결이 향후 막대한 배상금과 또 규제 강화로 이어질 물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뿐만 아니라 스냅과 레딧 등 이 주요 SNS 종목들도 10% 안팎으로 동반 폭락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하방 압력을 더했고요. 여기에 메타가 텍사스 서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소식까지 장 후반부에 전해지면서 주가의 하락폭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4% 하락에 이어서 메타의 7%대 급락까지 이 사법 리스크와 또 자본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빅테크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이 우리 시장, 선물 시장 역시 현재 급락세를 보이면서 불안한 그런 금요일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머스노우 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짧게 짚어볼 텐데요. 3대 지수가 하락했고 특히나 나스닥이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M7 종목들 많이 내리면서 충격을 좀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는 방어주 위주로 올랐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일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주 네. 강세를 보였고요. 유틸리티주도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음식료 쪽에서 코스트코나 뭐 이런 쪽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동안 안 올랐던 거, 그 다음에 그동안 안 좋았던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이 조금 강했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약세를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이라던가 시가총액 네. 큰 부분들은 다 시뻘건색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히트맵이 정말 대부분 새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시장 상황 참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에게 좀 굿 시그널 보낸 종목들 그리고 섹터 이야기 해봐야겠죠?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제약사와 스포츠리그가 손을 잡았습니다. 에브비가 MLB와 단연간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를 동시에 키우는 전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에브비와 MLB의 파트너십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톡스 시술 좀 받으시나요? 예, 대답해야 되나요? 갑작스럽죠? 대답하려면 없죠. 근데 보톡스 시술은 워낙 사실 좀 네. 요즘에는 시술은 너무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보톡스나 필러가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제 보톡스라고 그냥 불리우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다 명칭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만 네네. 메이톡스, 메이톡신이라든가 휴젤의 보툴렉스
사실 의사 선생님 탓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그냥 보톡스 맞아주세요, 맞춰주세요. 네, 그렇게들 말하죠. 그게 이제 네. 엘러간이 만든 그 오리지널 이름이고 그걸 에브비가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에브비에 굳이 그 면역 치료제를 알지 못하더라도 보톡스 하면 엘러간을 알 것이고 에브비가 보톡스 엘러간을 갖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끼리 침묵질을 하면서 유방암 캠페인 그 날에 아, 몸매를 논란이 떼창 불어서 됐었죠. 좀 네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에브비가 하는 스트라이킹 아웃 캔서는 굉장히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2025년에 시카고 컵스랑 네. 협업을 하다가 이번 연도에 MLB 공식 제약 파트너로 에브비가 오. 선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도 뭐 프로야구 앞에 뭐 달잖아요. 컴투스 프로야구 이렇게 해서 협찬사 이름을 달잖아요. 네. 에브비가 이제 MLB 공식 제약 파트너로 이제 계속 이름이 나올 거고 2026 시즌부터는 리그 전체로 확장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시카고 컵스랑만 했는데 확장이 되어서 전 그 구단이 지금 다 에브비 요 스트라이킹 아웃 캔서라고요.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당 $20를 기부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75세 이전에 암 진단을 받는 전 세계 인구가 무려 20%나 된다고 하네요. 네. 요즘에 또 보도를 보니까 20, 30대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네. 한국 보도가 또 있었거든요. 시즌당 최대 $100만 기부를 한다고 하네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암 인식 제고 및 연구 지원을 한다. 네. 역시 에브비가 지금 뭐 물론 에브비는 그 항암 전문 의약사는 아니고 면역 치료제로 유명하죠. 휴미라라는 의약품으로 세계 9년 연속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한 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에브비가 이런 스트라이킹 아웃 캔서 캠페인을 진화시킨다. 이제 2026년부터 리그 전체 이니셔티브로 확장된다. 이니셔티브가 이제 어떤 저기를 이용한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에브비가 좀 이름을 알리는 어떤 캠페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암을 무찌르겠다라는 메시지가 또 눈에 띄는데요. 에브비가 MLB와 손을 잡고 암 퇴치 캠페인을 전국 단위로 키우면서 이제 브랜드 영향력 확대에 나선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 한번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제 히트맵에서는 좀 움직임이 어땠을까요? 에브비가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플러스인 것 같은데 지금 장 후반인가? 장 마감 후에는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저 에브비가 지금 보면은 이제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는 배당 성장주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상적인 에브비가 배당 귀족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성장도 하는 주식이라 네.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 지금 이 $240에 막혀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냥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입니다. 네. 보톡스를 왜 물어봤냐면 보톡스를 맞는 사람들은 에브비에 투자를 하면은 보톡스 맞을 돈 뽑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가 계속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맞아야 되잖아요. 네. 평생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사 비용을 벌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계속 제가 보톡스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친근하기 때문이고 사실은 면역 치료제 휴미라가 굉장히 중심이죠. 어제에서는 머크의 키트루다만큼 에브비의 휴미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키트루다나 휴미라나 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 지금 요 약품에 대한 부분이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카이리치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커버를 많이 치고 있어서 휴미라가 네. 뭐 특허 만료가 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브비 같은 경우는 17개 분기 중에 12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2월 4일 날 지금 실적 발표를 했고 4월 24일 이 20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네, 2025년도 4분기 실적은 16.39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에 16.62 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1.37% 예상 상회, 주당 순이익은 2.66달러였는데 2.71달러 나오면서 1.88 예상치 상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53.47 나와 있는데 아까 240달러 부근에서 무너지면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업사이드가 조금 더 열렸네요. 23.69%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22개 의견 중에 15개 의견 매수, 7개 의견은 홀드, 그래서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눈송이 분석에서 보시다시피 배당도 주면서 시세 차익까지 주기 때문에 정말 이거 미국 장기 투자하는 종목으로 안성맞춤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강하게 내렸지만 그래도 에브비가 2% 가까이 상승을 해준 모습까지 히트맵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좀 시그널을 받을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역시나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파마 리서치를 갖고 왔는데 요즘에 네. 1년 동안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았죠. 엄청 가다가. 네. 그게 지금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이 커지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뭐 히알루론산 뭐 이런 거 여자분이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죠. 네. 처음에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수분 보충하는 어떤 보충제로 그 수분 보습 시장이 있다가 이 지금 PDRN이라는 그 연어 정액에서 뽑아낸 그 물질로 리쥬란 힐러로 엄청나게 뜬 거잖아요. 아까 제가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보톡스 얘기를 했지만 네. 보톡스 필러랑 또 다른 리쥬란 힐러라는 게 등장하면서 파마 리서치가 대박이 났죠. 네네. 주가가. 그런데 그 이후에 3세대가 나왔죠. ECM이라는 시장이 나왔거든요. 세포의 기질이라고 이거는 구조 자체를 복원해버리는 거예요. 히알루론산이라던가 PDRN은 도움을 주는 거죠. 피부에 탄력을 주고 피부가 지금 조금 구조가 좋아지게 도움을 주는 건데 이 세포의 기질은 아예 인체 유래 세포로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체 유래 세포에 그 물질을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일단 넘어서서 커지고 있어요. 이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리쥬란 힐러가 죽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 파마 리서치가. 거의 70만 원에서 30만 원 됐나? 반토막 났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 ECM 시장이 워낙에 무섭게 크다 보니 그러니까 세포 자체 구조를 복원해서 정말 노화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사람한테 뽑아내가지고 사람의 세포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이게 어떤 약간 도덕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동안. 네. 근데 그것보다는 미적인 욕구가 더 앞서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커져버리니까 연어 정액보다 사람의 몸에서 뽑아내는 요 시장으로 스킨 부스터 시장이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를 공략해 보는 게 어떤가. 보톡스를 공략하시고 싶으면 이제 휴젤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그널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오늘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시그널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그널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엔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회사인데 지금은 가격을 좀 따져볼 구간이 아닌가 싶네요. 트루이스트가 코노코필립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키워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게요. 예, 어제 정유 섹터가 강했습니다. 네, 오늘요. 네. 지금 도대체 트럼프의 협상 상대는 누군지 트루스 소셜에 또 글을 올렸는데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헤드가 없잖아요. 트럼프 말대로 하면 헤드가 다 3단계까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가지고 누가 혁명수비대가 그 협상 파트너인지 아니면 이란 외무장관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네. 트럼프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개 속으로 가다 보니 네. 어제는 지금 악재 얘기가 다 나와버렸죠. 유가가 또 급등했고 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트럼프가 바라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이제 타격이 엄청나게 갔는데 맞습니다. 방산이랑 요 정유 섹터는 조금 더 다시 좀 개화하는 지금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네. 그중에 코노코필립스도 강세를 보였는데 네. 지금 저번에 뭐 마라선 테크놀로지도 했었고 코노코필립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대형 업체보다는 이쪽 단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쪽 단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더 미들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까지 다 하는 업체 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코노코필립스는 미국 최대의 독립 E&P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자산을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퍼미안 분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알라스카도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요즘에 트럼프가 하도 석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알라스카에서 석유를 더 캐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알라스카에 이 자산을 보유한 회사는 굉장히 좋고 몬트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에 다 있고 그다음에 LNG 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트루이스트에서 코노코필립스 투자의견 보유로 하면서 목표 주가를 124달러로 냈는데 네. 이미 주가가 130달러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트루이스트도 목표 주가를 내면서 이미 현재 주가가 우리 목표 주가를 도달해서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초과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유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코노코필립스가 너무 빨리 오르는 바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올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이거를 의견을 막 뭐 완전 매수 상향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140달러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런 어떤 절충된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밤에 유일하게 좀 초록불을 켜고 있던 게 에너지 섹터였고요. 코노코필립스 자산은 탄탄하지만 주가가 이미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버드 종목으로 흥구석유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흥구석유가 지금 급등했다가 급락해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인데 네. 이거 사실 뭐 굉장히 소형주긴 합니다만 네. 지금같이 이게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면은 흥구석유 같은 이런 유류 도소매를 하는 얘는 유류 도소매를 하는 거거든요. GS 칼텍스라는 큰 대형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도소매를 하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이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네. 이런 소형주 테마주들 위주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커서 이런 거를 약간 뭐 제가 장기적으로 무슨 이건 내용을 보고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단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에너지주가 좀 특히나 타이밍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유가와 밸류 부담의 싸움이 될 텐데요. 지금은 선별적인 대응이 좀 중요한 시기죠. 유류 도소매 업체인 흥구석유 오늘 주가 상승 좀 기대된다고 굿시그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야간 선물이 지금 한 3% 떨어지더라고요. 역시나 좀 이 메모리주들의 급락세를 좀 영향을 오늘 받아갈 것 같은 하루인데
오늘의 첫 번째 소식도 이거랑 좀 맥락을 같이 한다고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 CNBC가 어저께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새벽에 끝난 오늘도 마이크론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런 주가들이 메모리 반도체 주가들이 일제히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구글의 터보 퀀트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터보 퀀트 쇼크라고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약간 딥시크 쇼크가 좀 연상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우선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이 기술의 핵심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줄이길래 이렇게 메모리주들이 급락한 건가요? 예. 그 구글의 터보 컨트롤을 쓰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의 6분의 1로도 그 가능하다라는 것이 구글의 주장인데 그래서 어저께 하이닉스가 6% 넘게, 삼성전자 4% 넘게 떨어졌고 마이크론은 사실은 오늘도 떨어졌지만 마이크론이 터보 컨트롤 영향도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이제 ADR을 발행한다고 이제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론의 주가 하락은 두 가지가 겹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터보 컨트롤만 다시 돌아간다면 터보 컨트롤을 쓰게 된다면 메모리 사용하는 것이 기존보다 6분의 1을 준다라는 것이 구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요. 진짜로 이게 전체 메모리 사용량의 6분의 1을 그대로 좀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 좀 엄청나게 메모리가 감축이 되나? 여기에 좀 물음표가 찍히더라고요. 예. 그 구글이 어저께 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 구글의 보도 자료가 아니고 네. 해당 연구진들이 이제 논문을 갖다가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보고 이제 언론사들이 보고 또 월가의 금융가들 보면서 아마 6분의 1이라는 것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수수 주가가 떨어졌는데 논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해당 메모리가 사용량이 6분의 1 떨어진 건 맞는데 어떤 환경에서 6분의 1 떨어지냐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아마 안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네. 실제로 구글의 터보 컨트롤을 어떤 환경에서 썼느냐 젬마나 미스트랄이 뭐냐면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우리가 쓰는 이제 챗GPT-4나 클로드3가 현재 쓰는 가장 AI 생성의 가장 선두 서비스이죠. 근데 그렇죠. 선두 서비스에 비해서 이 젬마나 미스트랄은 상당히 좀 이렇게 기능이 축소되어 기능이 약한 서비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쓰는 용어를 패러미터라고 있는데 패러미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미스트랄과 젬마가 아까 말씀드린 챗GPT나 이제 그 클로드 3보다는 한 보수적으로 말하면 한 1000분의 1, 좀 더 심하게 말하면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정도 성능이 약한 상황에 썼을 때 실제 6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폐가 있는데 예컨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그 질문을 갖다가 한 100만 명에 시켜요. 그 100만 명이 도서관에 가서 일일이 다 조사해온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 챗GPT에 따다다닥 하면서 최종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 명을 쓰면은 100만 명의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들겠죠. 근데 미스트랄과 젬마는 무엇이냐? 10,000명만 쓰는 거예요. 10,000명에다 도서관을 갔다 오라면은 10,000명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주겠죠. 네. 이 당연한 걸 갖고 구글이 지금 6분의 1을 줄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상당히 어폐가 있고 뭔가 의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걸 몰라가지고 어제부터 월가가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우수수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모든 상황에서 메모리 사용을 6배나 줄이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특정 환경에 국한된 이야기라면서요. 예. 특정 환경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챗GPT 서비스를 썼을 때 여러 가지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가 따따따따 하면 운서 나오지만 최종적 결과 1위는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키밸류라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다른 프로세스도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뭐 하나 잘한 것만 두드러지게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갖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게 말한다면 그 월가에 있는 그 금융기관들이 좀 이 해당 지식이 부족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도 더 모르니까 거기 우수수 이제 반영했다 볼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졌다라는 빌미를 제공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상되는 게 작년에 이제 설 연휴 끝나자마자 이도저로 중국의 딥시크가 우리가 아주 뭐 한 6분의 1, 10분의 1 가격으로 엔비디아 칩을 구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도 보면은 딥시크의 논문을 보면은 사실은 이들이 속였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과연 이거를 월가의 금융 투자자들이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했는지라는 본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약간 후자도 좀 개연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구글이 의도적으로 알면서 좀 발표를 이렇게 살짝 좀 왜곡 아닌 왜곡을 시켰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구글이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 구글이 뭐 이 사안뿐만 아니라 예전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30년에 걸리겠던 뭐 한 달에 뭐 했다, 뭐 며칠 했다 뭐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것도 약간 좀 허황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렇게 발표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구글 입장에서도 해당 연구진들은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라고 위에다 보고를 하면 위에서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최종 이사들, 최종 수뇌부들에게 이걸 갖다가 많이 알려져서 구글의 주가를 갖다 올린다면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구글이 또 한 번 의도적으로 부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걸 걸리지 않고 일부러 이제 시장에 노출시켰다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구글 터보 퀀트 기술이 사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이미 1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다면서요. 예. 이 비슷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한 2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초전도체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지 기억이 않습니까? 납니다. 예. 네. 그 초전도체 논문도 사실은 정시로 추가된 논문이 아니고 아카이브라는 데다 올려놓으면은 아카이브 올려놓은 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제 해당 논문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중간에 미리 올려놓고 나 이런 연구 성과가 있다. 그 초전도체 때 잘 그런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터보 퀀트 같은 경우도 아카이브에 올려져 있었어요. 1년 전에. 올려져 있었으니까 해당 전문가들은 현장 전문가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봐야 사진 파라미터를 갖다가 10,000분의 1 정도에 쓴 약한 환경에서 돌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다면은 예를 들면 파라미터가 적게 써야 될 아주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메모리를 갖다 적게 쓰고 그다음에 컴퓨팅 역량도 적게 써야 돼. 그런 데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시장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년 전에 이 사안이 이미 논문에 아카이브에 올라가져 있었는데 지난 1년간의 그 메모리 상황 다 아시죠? 어땠습니까?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HBM은 말할 것도 없고 범용 디램, 심지어 그 뒤에 후속 조치로 낸드 플래시까지 엄청나게 상승에 급등을 거듭난 결과 삼성전자가 2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해당 논문이 1년 전에 이미 공표되고 알려졌지만 실제적으로 메모리의 어떤 시장의 수요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의도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일 잘한 점만 부풀려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구글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다. 좋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SEC에서 그거를 갖다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오늘 주가가 만약에 이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면 오늘도 떨어진다면 이것은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장 그거보다는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장이 흉흉했기 때문에 이란 전쟁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종합을 해보자면 1년 전이었죠. 이 딥시크 사태 때처럼 이번에 이 터보 퀀트 사태도 단기적인 출렁임에 그치고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말끔하게 없어진다면 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이 메모리 수요, 기술적인 수요에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너무 예민 반응을 했구나. 에이 또 속았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다시 주가 제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출렁임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분들께 어찌 보면 좀 위안의 그런 한마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기사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블룸버그가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LI 넥스원이 엄청난 이제 그 호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게 패트리어트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보다 네. 그 월등한 어떤 이렇게 그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이걸 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패트리어트의 무기, 미국의 무기를 넘어선다. 대체 얼마만큼 성능이 좋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나요? 예. 일단 UAE에서 이제 그 LI 넥슨에 이제 천공투를 갖다 배치를 했죠. 네. 배치를 했는데 이란이 이제 그 미국 본토를 보낼 만한 역량 안 되니까 그럼 ICBM이 있었는데 이란이 ICBM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풀이를 어디다 했느냐? UAE나 사우디나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폭격을 했고 거기에서 화풀이로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아예 해당 국가에다가 이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UAE만 본다면 LIG 1002가 이제 이미 배치돼 가지고 이란이 올라온 날아오는 미사일을 90% 이상 이제 유병률을 보였다. 이건 블룸버그의 보도예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다뤄졌는데 우리나라는 96%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96%로 한다면은 사실상 이란의 어떤 의도를 이란의 어떤 그 살상 무기가 실제로 UAE에 아무런 타격을 끼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이란대로 자신의 무기를 갖다가 다 소진을 하고 하지만 UAE는 별로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쾌재를 불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고 블룸버그는 90%라고 썼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96%라고 이제 알려진 엄청난 유격률 갖다가 천궁2가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있고요. 또 이제 가격적인 측면, 또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훨씬 우수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모든 방산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요격 시스템은 한 번 소진하면 이걸 다시 좀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좀 바로바로 가능한가요? 예, 우리는 사실 그 부분도 이제 블룸버그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패트리어트라고 얘기하는 PAC-3를 갖다가 럭히드 마틴에서 만드는데 럭히드 마틴의 미사일은 이 요격 시스템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럭히드 마틴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 한 350발 정도를 갖다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러나 더 많은 이제 무기가 들어와야 되고 더 많은 미사일이 날라오다 보니까 럭히드 마틴도 부랴부랴 생산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을 어느 정도 늘리냐? 현재는 650발인데 연간 생산이 2030년에 돼야지 2000발 정도로 이제 이 패트리어트 3를 갖다가 이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란이 미사일을 써서 UAE 같은 경우는 이미 천궁2를 다 소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천궁2와 같은 요격 시스템이 또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LRG 넥스원은 우리는 지금 어쨌건 공식적인 전시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이라는 잠재적이고 충분한 어떤 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적국이 있기 때문에 LRG 넥스원은 상시로 UAE 수출하고 사우디 수출했으면 LRG 넥스원은 우리가 수요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놀자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LRG 넥스원은 계속적으로 이제 천궁2를 갖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이미 한국이 UAE의 요청에 따라서 천궁 미사일 수십 발을 예정보다 앞당겨 인도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UAE 입장에서는 또 이란이 자기들에게 또 쏠 수 있으니까 부랴부랴 또 천궁2를 갖다가 요청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 천궁2의 어떤 압도적인 어떤 경쟁력을 보이는데 또 다른 경쟁력이 무엇이냐? 패트리어트보다 또 다른 경쟁력이 무엇이냐? 패트리어트보다 대당 4분의 1 정도 가격이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도 싸지 않아요. 싸지 않은 미사일을 또 다른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것인데 공중에서 요격을 하죠. 공중에서 요격을 하는데 요격하는 가격이 미사일이 천궁2가 패트리어트 럭히드 마틴보다는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UAE 입장에서는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LRG 넥스원의 천궁2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블룸버그 헤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값싼 무기이지만은 그 패트리어트를 밀어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듣고 나니까 우리 방산이 정말 압도적인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네요. 뭐 이렇게까지 무기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북한과의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이제 군인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군인들의 무기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미국 본토는 미국의 세계 경찰 국가이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일을 갖고 엄청난 이제 재원을 갖다 할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약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건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풍산에서 만든 그 탄환을 갖다가 미국 현장에 지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왜? 미국은 이제 탄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천궁2에 해당하는 패트리어트 역시 가격은 이제 4배나 비싸지만 실질적으로 양산 체제가 잘 구비되지 않았다. 양산 체제가 구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장 이란이 또 만약에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 요격 시스템이 이제는 무방비 상태야. 우리가 쐈더니 요격 시스템이 이미 미사일을 다 쏴버렸어. 이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록히드 마틴한테 요청할지라도 록히드 마틴이 우리가 더 이상 무기가 공급해 줄 수 없어 라는 반응이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부랴부랴 와가지고 LRG 넥스원의 미사일을 지금부터 달라 천궁2 달라 그래서 그 아마 청와대랑 얘기를 했겠죠. 청와대 얘기를 하면서 야 빨리 필요하다니까 빨리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란 전쟁은 우리나라 천궁2를 비롯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같은 우리나라 방산 체계에 대한 중요한 어떤 검증이 됐다. 실전에 쓰였더니 실제로 영향력 있더라. 실전에 쓰였더니 실제로 외부의 무기를 갖다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안보 체계가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방산이 또 한 번 몇 단계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참고가 됐다,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드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최대한 좀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실제로 이렇게 뭐 이란 전쟁 더 나아가서 러우 전쟁까지 끝나면은 이런 좀 K 방산 수요가 확 꺾이지는 않을까 이 부분이 걱정되네요.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휴전이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방산 주가들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우크라이나 물론이거니와 그 인접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진짜 러시아가 대명치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갖다 종전한다고 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맥락에서 국방 예산은 여전히 그대로고 심지어 그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란의 어떤 그 분탕지를 보면서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다 앞다퉈서 이참에 사실은 이제 이란의 정권을 갖다 교체하지 않을 사우디 입장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액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록히드 마틴이
증산을 했을 때 LG 넥슨의 천공투를 외면할 것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싼 가격의 근간이 무엇이냐? 미국의 연구원들보다 우리나라 연구원이 동급 대비 절반 내지 3분의 가격에 불과합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가격도 동일하게 싼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종종이 될지라도 미국의 어떤 럭키드 마틴이 LG 넥슨을 따라올 수 없는 근간이 된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이제 종종이 될지라도 우리나라 방산 체계는 더 경쟁력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란 전쟁으로 좀 반도체 단이 상당히 뒤숭숭한 우리 증시죠. 이때 이 방산이 한 줄기 좀 빛으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 가득 안겨준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훈 대표와 함께 밤사이 자세한 외신 인사이트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아주 쉽지 않은 그런 또 시장을 또 대응하시면서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주말 또 잘 또 쉬신 다음에 또 다음 주 또 이제 4월이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는데 쉽지 않은 장이 좀 계속되고 있죠. 자, 오늘도 사실은 어제 장 전체가 거의 터보 퀀트 얘기로 그냥 뒤덮였죠. 오늘 뉴욕 시장도 사실은 그 부분이 영향이 좀 컸고요. 앞서도 소개가 됐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급락을 했고 이유는 똑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선반영이 됐던 것들. 어제 우리가 선반영이 됐던 게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추가로 더 이제 마이크론 수준으로 하락을 할지는 모르죠. 어제 우리가 이미 하이닉스가 6% 넘게, 삼성도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했었으니까요. 일단 시장은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터보 퀀트 이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결국 지금 시장은 펀더멘탈보다는 내러티브, 멘탈로 돌아가는 그런 투자 심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란 사태와 맞물려서 현재까지 분위기는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런 사태를 좀 돌파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금 이제 어쨌든 전쟁의 어떤 격화 수준이 조금 둔화되고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완화될 듯 하다가 이 터보 퀀트의 여파로 다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번에 사실 이란 사태 때문에 우리 경제와 관련돼서 새삼 느낀 거는 우리가 참 이 에너지 문제가 너무 중동 의존도가 높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해외에서도 한국이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증시 또 얼마나 이게 반도체 섹터의 의존도가 큰지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진행 중인 거고요. 이게 얼마나 갈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뉴욕 시장에서 이거를 일단 반영을 했고 오늘 밤에 열릴 이제 주말을 앞둔 뉴욕 시장에서 또 이게 오늘만큼 세게 영향을 받는다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오늘 좀 이 부분이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 또는 이란 쪽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고 그랬을 경우 또 모르죠.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 공격 유예 기간을 좀 4월 초까지 좀 더 늘려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오늘 어떻게 반영할지, 특히 요즘 우리 시장의 그 장중에 굉장히 크게 관심을 좀 갖게 되는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 이쪽이 오늘 장중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일단 지켜보면서 어쨌든 오늘도 상당히 살아놓은 판을 좀 거느탄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터보 퀀텀에 대해서는 앞서서 뭐 조우진 대표님께서 뭐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뭐 제가 더 여기서 추가로 이게 뭐고 왜 문제고 이런 말씀을 뭐 추가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터보 퀀트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 또 오늘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들이 급락을 했던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가 정말 터보 퀀트 때문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보 퀀트라는 기술 자체가 결국 이 데이터 처리 병목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인데 이게 이제 메모리의 용량을 좀 덜 쓴다고 그래서 그럼 메모리를 앞으로 안 쓸 거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재본의 역설이라는 어떤 얘기가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과거의 인터넷도 그렇고 새로운 IT 기술이 항상 보여왔던 것처럼 이 기술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이 보편화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엔 용량이 더 늘어나죠, 사용이. 그게 이제 재본의 역설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이 메모리도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우리가 이미 그동안에 아주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AI 산업의 지금 무게는 이제 GPU가 아니라 메모리로 넘어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는 저는 약간 뭐 음모론일 수도 있긴 한데 엔비디아가 됐든 뭐 빅테크가 됐든 이 메모리 쪽으로 이 AI 생태계의 무게가 확 넘어가서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한국 메모리 업체들한테, 한국 기업들한테 자기들이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게 못마땅해서 나오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음모론입니다.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만큼 메모리에 대한 이게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다른 나라, 그러니까 메모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이 어떤 그 견제도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소위 말해서 미스터 마켓이 이 터보 퀀트의 이 이슈를 어떤 식으로 흡수하거나 또는 튕겨낼지 이거를 며칠 더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장을 지금 어제 같은 날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클 때, 아래쪽으로 클 때마다 우리 시장의 안전망 역할을 해오는 거는 역시 개인이죠. 어떨 때는 개인이 현물 순매수로 또 어떨 때는 기관의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금융투자 쪽을 통한 소위 말하는 이제 ETF 매수를 통해서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할 때 그 낙폭을 줄이거나 또는 올라갈 때 뭐 상승폭을 높이거나 물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동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난 24, 25일 날 코스피가 2.7%, 뭐 1.5%, 한 4% 정도 올랐죠. 이때도 보면 기관이 3조 원 넘게 3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 사실 이 기관이 대부분 이제 금융투자 쪽이었고요. 그 금융투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ETF를 산 그 이제 매수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금융투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기간 동안 금융투자는 엄청난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뭐 사모펀드, 보험, 은행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관의 다른 섹터들은 대부분 다 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은 외국인이 앞서 코스피, 코스닥 최근 일주일 동안의 그 수급 내역들 저희가 이렇게 표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만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계속 순매도죠. 코스닥은 조금 플러스죠. 뭐 순매수긴 한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끌고 갈 만한 정도의 매수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이 거의 개인이 현물 순매수든 또는 ETF 순매수를 통한 이 기관 쪽의 순매수 쪽이든 좀 시장의 어떤 안전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주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ETF 시장 규모는 지금 거의 이제 4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물 순매수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많이 또 현물을 팔기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리밸런싱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개인이
ETF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션을 늘려가는 시장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지금 시장이 계속 잘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 확신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현물만 직접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러면 조금 더 변동성이 낮고 좀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편하게 좀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일일이 다 분석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진 ETF로 지금 자금이 더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단순히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장이 다시 지난 1, 2월처럼 강세장으로 가더라도 또 개인이 ETF 또는 레버리지를 순매수하는 식으로 해서 또 시장에 이런 또 추력이 될 수 있는 상승 추동력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결국 지금 한국 시장은 개인의 장이다. 개인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이 얘기는 짧게 가겠습니다. OECD가 한국 올해 성장률을 2.1%, 2.7%로 오늘 기사로도 좀 나오고 있죠. 예, 낮췄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에너지 의존도가 좀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을 경우 당연히 비용이 막 다 늘어나죠.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기업도 실적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장률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물가가 오르면 소비도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간 유가 올라서 좋을 게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별로 없죠. 이제 그게 OECD의 이 성장률 이게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0.4%포인트나 내렸다라는 거는 상당히 크게 내린 거죠. 그건 지금 이란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거꾸로 인플레 즉 물가에 대한 전망은 많이 올렸습니다. 0.9%포인트나 거의 1%포인트나 올려서 2.7%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목표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2% 정도 되죠. 2.1% 정확한 1.1%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목표치 한참 위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 물가의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어떻게 또 좀 완화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부담을 또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오고 또 작년과 같은 그런 좀 지원금을 좀 편성하는 여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국민들한테는 직접 소비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수를 좀 더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또 물가를 또 올리는 역할도 좀 하거든요. 이게 사실 장단점이 다 있는 그런 정책이기도 한데 어쨌든 OECD의 이번 발표는 이번 이란 사태 때문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또 이거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만큼 이란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의 우려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APR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의 대장주죠. 표 한번 보시죠. 왜 대장주인지는 잘 알까요? 주가만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시총도 또 당연히 높고 올해 수익률 사실 이게 APR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런 다른 기존의 대장주들, ODM 대장주들에 비해서도 몇 배입니까? 한 대여섯 배 정도의 수익률을 더 오른 그런 모습을 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전체적으로 부진한데 거의 APR 혼자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APR이 갖고 있는 장점이 크다라는 거고 기사 내용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밸런스 즉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기기 쪽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 회사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매출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매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 오프라인 시장에서 어떤 그 매출이 자꾸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거죠. 그러니 주가가 이렇게 계속 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반도체발 충격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특히나 이 터보퀀트라는 새로운 변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밤사이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기술주 크게 빠졌고 나스닥의 하락폭도 충격적인 정도였습니다. 시장 마감 후에는 또 굉장히 반전되는 이야기까지 내놨는데 시장 마감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미국 증시는 그냥 이란 쇼크가 전체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는 4.9%를 다시 넘어섰고 10년물이 지금 4.4를 넘어선 상태. 네.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 다 이제 급락을 했고요. 주요 산업이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압박 전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빠른 선택을 요구를 했다가 네. 장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열을 연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장중 내내 그 부담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될까에 대한 의심이 이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시장 전반이 좀 거기에 좀 눌려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유관성이 좀 높은 그 반도체 쪽 섹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터보컨트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쪽이 다 이제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미국 증시는 거기에 다 휘둘려 있었다. 네. 그렇게밖에 설명드릴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종전 협상에 대한 좀 시장의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터보퀀트로 출발된 이 반도체 쪽의 충격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 하루였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터보퀀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깊이 있게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종전 협상의 방향을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벤트로 봐야 될지 아니면 한국 시장의 비중 자체를 좀 줄이는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복합적이었었는데요. 이제 네. 올 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역대급으로 올라왔었던 네네. 얘기.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미국에서는 AI 그 버블 논쟁이 있으면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이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눌리는 것 자체가 그랬죠. 지속성 여부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가 이제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AI 노이즈가 있는데 그럼 이쪽은 무사하겠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었는데 네. 여기에 또 MSCI 우리가 이머징 마켓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연초에 계속 강했잖아요, 유독. 네. 당연히 그러면 그 안에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중을 넘어설 수밖에 없으니까 기계적인 매도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동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 흐름 자체도 유지가 됐지만 더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중동이 충격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 원유 수급 문제에 있어서 가장 데미지를 받게 되는 쪽은 한국하고 일본, 중국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유독 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터보컨트 이슈는 사실은 네. 이거 올해 나왔던 얘기는 아니에요.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 또 치명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이게 매도세가 가중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한국물을 줄이는 것 자체는 리스크 오프 상황. 그러니까 네.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 싶은 심리까지 지금 가세가 된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버블 논란, 중동 전쟁 리스크에 터보컨트 이슈까지 좀 악재가 중첩되면서 리스크 오프 장세 속에서 한국 시장이 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터보컨트라는 단어를 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메모리 수요 감소 우려가 좀 먼저 반영이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글의 터보컨트가 대체 뭐라고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데이터를 쉽게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쉽게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네. 데이터를 압축시켜가지고 소위 메모리의 사용량을 이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발표가 된 거는 작년 4월입니다. 구글에서 네. 발표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동일한 메모리로 이제 6배 정도를 더 긴 컨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용량 처리를 6배를 늘릴 수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의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럼 메모리 쇼티지로 인한 공급난, 비용 부담 이걸 줄일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폭등의 근거는 뭐였냐면 메모리 쇼티지, 올해도 쇼티지, 내년도 네네. 쇼티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역대급 실적.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붙은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에서 발표한 거고요. 작년 4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올해 작년 4월인데. 네.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네, 되느냐. 그러게요. 첫 번째는 많이 올라 있죠, 지금. 작년 4월만 해도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 얼마였는지 대충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느 5만 정도였죠? 원대였죠. 아,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 노이즈가 심각해지면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주변 경기가 불안해지게 되고 글로벌 환경이 불안해지게 되면 야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가 먹히는 게 아니고 조금만 그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시장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민감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이런 예민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래? 라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요.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AI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무릅쓰고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여태까지 올라왔던 논리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맞고 틀리고는 둘째 문제고. 네.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작년에도 비슷한 거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딥시크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아, 그렇네요. 딥시크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그 챗GPT나 뭐 이런 거 엄청난 뭐 GPU 사용해가지고 뭐 만들었네 어쨌네 훈련했네 막 그러면서 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는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요렇게 만들어냈어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저렇게 되면은 GPU의 수요가 줄게 되고 그러면서 이쪽 투자가 좀 줄어들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했는데 줄었나요? 계속 늘어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거기에서만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옛날에 MP3 세대식이죠. 예. 네, 저도 어렸을 때 써봤습니다. 네, MP3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그 한참 이제 그 MP3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용량을 음원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끝났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MP3가 처음 도입됐을 때.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10배를 압축시킨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음원 시장이 폭발을 해버리게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 가가지고 소비량이 늘어나고 스트리밍이 증가해버리는. 영상도 압축을 시켜버리고 나니까 영상 관련된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틱톡, 쇼츠, 뭐 유튜브 다 영상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 논리대로 가게 되면 딱 거기서 모든 기술이 정체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데 네. 기술은 계속 진화하게 되고 그게 가격이 저렴해지게 되면 참여자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용도는 더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안 먹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불안한 데다가 AI 노이즈가 있는 데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도망가는 게 우선이다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전 사례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서 딥시크부터 MP3 이야기까지 좀 나누면서 얘기를 정리해 봤는데요. 근데 월가에서는 이제 AI 확산이 촉진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복합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현재로서는 좀 투심이 위축된 영향이 좀 컸는데요.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와 관련을 해서 지금처럼 좀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소부장 쪽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파운드리 쪽은 괜찮은 건지 이런 거 많이들 좀 우려하실 것 같아요.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꾸로 지금 했던 논리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메모리 네.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투자를 계획했었던 것도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소재나 장비 업체들의 공급량이 늘어날 걸 기대했던 게 이제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소부장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영향을 더 받으니까 네. 하락폭이 더 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대응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지금은 뭐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의 이슈가 아니고 센티의 이슈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정이 되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적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소부장 같은 경우도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쪽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 노이즈가 됐었던 터보 퀀트만 하더라도 네. 이거는 사실은 일반 메모리 쪽의 감소를 우려하는 얘기들이지 HBM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되면 HBM 쪽에 투자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소부장 쪽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런 쪽에는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센티가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덤비는 것보다는 안정되는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뭐 그렇다면은 뭐 결국 심리적인 영향이 크지만 뭐 경쟁력이나 진입 장벽이 있는 영역은 좀 유효하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반도체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게 네. 중동 사태가 불러오는 나비 효과라는 거는 지금 유가가 지금 얼마에서 안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거고요. 경기 침체는 결국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소비 위축은 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AI 투자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또 궁극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쟁하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싸다 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관심은 그래도 핵심주 위주로만 보시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파운드리 역시 같은 흐름으로 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네요. 파운드리 관련된 건 우리나라는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지금은요. 네. 주로 다 TSMC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참 반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지금 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뭐 특정 피난처보다는 순환매 흐름으로 좀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바이오가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급등세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뭐 이 흐름을 섹터 전반을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개별 이벤트 중심으로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삼천당 제약의 독주는요, 기존의 우리나라 바이오텍하고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만의 급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의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네. 계약금하고 마일스톤을 받고 그 단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시작이 나올 때는 이제 성과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구조인데 삼천당 제약은 자체 기술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 개발해가는 제품을 글로벌하게 지역별로 팔 수 있는 판권을 지금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매출의 가시성이라는 게 신약 기술을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진행해서 단계를 거쳐가는 거는 임상 3상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못 걸려도 10년, 7년에서 10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게 또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거는 경구용으로 키트루다 제형을 만들겠다는 얘기들도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시장에선 좀 놀랄 만한 얘기들이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산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오히려 제약 바이오가 확산이 되는 거는 엊그저께 나왔죠. 저기 알테오젠이 8,500억짜리 그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바이오젠하고 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한 회사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는 좀 온기를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삼천당 제약은 수익 구조에서 차별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전반적인 투심은 그래도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요즘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바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아니라 우려감이 생각보다는 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센티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바이오 개발하고 유가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 뭐 또 시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주도 섹터 쪽에 노이즈가 생기니까 약간 좀 네. 회피하면서 주변을 좀 찾아보는 그런 측면에서 순환매 양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스토리가 많은 시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기준을 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이 코스닥은 근데 사실은 진짜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내러티브가 되게 강한 네. 시장이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그 자체적으로 각자 자기네들이 말하는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건 자기네가 진짜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바이오 섹터를 보시더라도
글로벌 빅팜 쪽하고 협업이 되고 있다든지 네. 기술 이전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소부장 가운데서도 주요 우리나라 이제 빅테크 쪽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접근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어, 실제로 근데 주가를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런 것보다는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내러티브만 쳐다보셨다가 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 대응하셔야지 일반인들이 섣불리 대응하셨다가는 크게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실체와 연결된 기업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뭐 바이오, 2차 전지, 휴머노이드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얘기겠죠?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금 지수가 방향성을 못 잡는 상황인데 종목 중심의 대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려 버리니까 네. 시장 전반이 좀 휘청거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지수는 지난번에 전쟁 나고 나서 5천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뒤에선 덜 떨어졌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처참할 정도로 흔들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상승 종목수가 확 줄어버리잖아요. 이 얘기는 지수의 바닥을 일단 시장이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종목 장세 순환매가 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순환매가 나오다가 지금 어떻게 놀란 거거든요, 시장도.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번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나가면서 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바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바닥을 점검하는 구간으로 대응해 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3월도 이제 끝자락인데 중동 리스크에 반도체 이슈까지 오늘 개장 기다리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시그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